제1절 환경과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심히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 쾌적한 세상이라는 게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이나 그 쾌적한 세상을 추한 세상, 불쾌한 세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대로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경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나 물이나 식량을 너무 과소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는 게지요. 특히 우리가 그야말로 먹고 살면서도 더 풍요를 맛보기 위해서 과속적인 그런 성장을 추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정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환경을 누릴 가치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야말로 살아갈 그런 가치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다른 생물들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인간도 모든 동식물들이 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게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전략하면서 살아가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게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국제화 사회 또는 세계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염도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면에서 지역으로 오염이 되어 간다는 게지요. 과거에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는 점오염만 있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오염시키면 그것만이 오염이 됐다는 게죠. 그런데 여러 가정이 집단으로 살아가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오염물질이 흘러서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곳 저곳에서 할 때 강이 오염이 된다는 게죠. 그러면 강은 쭉 흘러가는 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선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지요. 그러면 이 강오염, 즉 선오염이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지고 오염이 되면 그때는 면이 오염이 되는 게죠. 그래서 이 면, 저면, 면 오염이 또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어떤 지역 전체가 오염이 되는 게지요. 또 이 지역 전체가 오염이 되면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오염되고 그 다음에 세계 전체가 오염되어 가고 또 오염되어 가게 되는 게지요. 그래서 실제 국제화 세계화 시대는 우리가 이런 오염 문제도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삶에서 보면 과거보다 오늘날 보면 그야말로 다양성이 존중이 되고 열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싫은 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참 좋은 시대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방향으로 좋은 마음을 먹고 행하면 내 삶이 좋아지고 내가 나쁜 마음으로 나쁜 방향으로 행하면 내 삶이 나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삶은 이 세상을 모든 이 세상의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는 게죠.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환경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염시키는 걸, 그걸 정화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의 정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염시키는 것은 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욕심으로 그 환경의 정화 능력을 그야말로 오버할 정도로 이렇게 오염을 시킬 때,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을 위협을 할 때, 그때를 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지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나하고 분리된 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 환경하고 같이 환경 속에서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지요. 그래서 환경이 나의 생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문제는 그야말로 내 세상이고 내가 만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이 아니라 모든 삶은 내 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지요. 우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질환도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환경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도 환경이 16% 정도 기여를 합니다. 하기도 감염은 11%, 정신신경계 질환도 7%는 환경 때문에 일어난다는 게지요. 심혈관계 질환도 7%, 말라리아도 5%, 교통사고도 환경이 4% 정도 그야말로 기여를 합니다. 내 탓이 있지만 이 환경만 봐서 암도 내 탓이지만 환경이 4% 정도 기여를 한다는 게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우리 질환에서 이렇게 연구한 자료를 보면 환경이 한 66% 정도는 환경이 우리 질환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기타 환경 이외의 것들이 한 34%가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6% 정도는 환경이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건강에서는 다음에서는 오염환경, 기후환경, 가정환경 순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와도 자연은 침묵하고 있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난 20세기에는 1970년대 이런 때는 그야말로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인류가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해충으로부터 방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약이 개발되면서 그야말로 우리 농토에 많은 농약이 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농약이 DDT 또는 BHC 이런 농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DDT 같은 경우에는 살충 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DDT가 농토에 살포되면 농토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토에 축적이 되어 있다가 농작물을 통해서 DDT가 농작물을 통해서 우리 인체로 들어와서 우리 인체에 축적이 돼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게지요. 이걸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1962년에 이때 이 네이첼 카슨이라는 작가가 소설을 하나를 썼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침묵의 봄입니다. 사일런트 스프링에서 침묵의 봄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합성 살충제의 오염 문제를 다룬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DDT 살포하면 우리가 인간에게 해가 되고 모든 환경에 해가 된다는 게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의 위험성을 지적한 그러한 글이 침묵의 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이전의 봄은
모든 생명이 싹트는 봄이었다. 그 이후 봄은 죽음으로 숨이 끊긴 채 침묵하고만 있는 봄으로 바뀌었다. 울새는 더 이상 울지 않으며 버르 웅웅거리는 날개 소리도 들리지 않고 길가의 초목은 갈색으로 말라버렸으며 작은 개천의 물고기는 죽어버렸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지금은 처마 끝의 차양과 지붕 및 판자 틈에 조금 남아있는 희고 미세한 입자가 몇 주일인가 전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지붕에 정원에 들판에 그리고 작은 개천에 뿌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DDT의 위험성을 고발한 그런 내용이라는 게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인류가 이 DDT 농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실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삶의 쾌적함인가? 아니면 생명의 안전성인가?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농업 생산물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 이런 노력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게지요. 그래서 이러한 생체 축적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DDT와 이 PCB 등 이런 모든 축적성 유기 오염물질을 갖다가 이제 금지를 시킨 거죠. 그 DDT를 1970년대에 미국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실제 1970년대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이런 걸 생각지도 못했던 게죠. 마구 우리나라 동토에는 그냥 DDT나 이런 걸 살포를 해서 그야말로 농업 생산물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한 그런 시기인데, 미국에서는 이 당시에 DDT 같은 것을 이제 금지를 이제 시키고 있는 게죠. 그러니까 생체 축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체 축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떤 생태 피라미드를 보면 제일 밑에는 이 생산자가 있습니다. 이 초목이죠. 풀밭 같은 데에서 모든 농산물을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생산을 하면 그것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처럼 피라미드로 이제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게지요. 그러니까 1차 소비자는 쥐나 나비, 뭐 풀무치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소비자가 되겠죠. 이런 쥐나 나비나 풀무치는 이렇게 농작물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2차 소비자는 뱀이나 참새 이런 것들은 또 풀무치나 나비 쥐 이걸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2차 소비자라고 하는 게죠. 그리고 이제 매는 또 이런 걸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3차 소비자. 이 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가장 생태 피라미드 정점에는 우리 인간이 있는 게죠. 그러면 생태 효율이 10%라 갈 때,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생태 효율이 10%라 갈 때 DDT가 이런 농약이 이런 풀밭에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뿌려지지 않습니까? 뿌려졌을 때 이 농작물에 그야말로 0.001 ppm 파트 퍼 밀리언이죠. 100만 분율. 이게 0.001 ppm이 오염됐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생태 효율 10%로 잡고. 그러니까 모든 이 풀 하나하나에 오염이, DDT 오염이 예를 들어서 0.001 ppm이 오염이 되게 되는 게죠. 우리가 뿌리면. 그러면 이 풀을 생태효율을 10%를 했으니까 쥐나 나비나 풀무치가 살아갈 때 10마리를 10개를 먹고 살아간다는 게죠. 10개를 먹으면 10%니까 10개를 먹으면 이 쥐나 나비나 풀무치에 0.01 ppm 01 ppm으로 오염이 되는 겁니다. 쥐의 몸속에, 나비의 몸속에, 풀무치의 몸속에 0.01 ppm. 여기가 0.001 ppm으로 오염됐으니까 생태효율 10% 잡았으니까 10배로 농축이 돼서 0.01 ppm이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걸 또 뱀이나 참새가 또 10마리, 10배죠. 10마리를 잡아먹고 살 때
여기에 10배로 농축돼서 참새나 뱀에는 0.1 ppm으로 DDT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또 매는 참새나 뱀 또 10마리를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또 매 몸속에는 그야말로 1ppm으로 이 어떤 DDT 성분이 농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인간이 이런 매를 갖다가 또 10마리를 잡아먹고 산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10ppm DDT가 농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런 한 가지만 먹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여러 가지가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생체 축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 몸속에 독성 물질이 굉장히 쌓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생태 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이나 해양이나 이런 데 오염시키지 말자는 거가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이 오염시키면 우리 인체의 몸으로 독성물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성물질은 환경 오염물질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아무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건강을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내 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내 환경도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병든 건물 증후군, sick building syndrome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겠죠? 그러니까 부적당한 환기, 곰팡이, 가구나 집기 등에서 합성 물질로부터 가스 방출, 라돈, 가스 등 다른 요인들로 건물 내부 공기가 밖의 공기보다 훨씬 더 많이 오염되어서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 이걸 이제 병든 건물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든가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거기에서 여러가지 포르말린 냄새나 또 여러가지 냄새들이 나지 않습니까? 또 사무실에 새로운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새로운 물질에서 방부 나무가 목재가 썩지 않도록 포르말린 같은 경우를 공장에서 많이 살포를 하거든요. 그냥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병든 건물 증후군 또는 새집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러한 것, 환경과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환경의학이라고 합니다. Environmental Medicine. 그래서 환경의학이라고 부르는데, 즉 건강과 질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 먼지나 곰팡이, 화학물질 또는 여러 식품 등 또 알러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을 환경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후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후를 잊고 삽니다. 오늘날 와서는 우리가 기상청의 기후를 많이 이제 예보를 듣고 살지만 실제 과거에는 우리 인간이 그야말로 기후를 잊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게죠. 그런데 기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행기 조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날씨와 건강 관계는 우리가 더 자주 입술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더워 죽겠네. 아이고 오늘 추워 죽겠네. 아이고 허리가 아파 죽겠네. 이렇게 우리의 대화 속에서는 정말 날씨와 관계된 그런 용어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지요. 그래서 이 기후가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는 시간의 길이에 대한 평균 날씨를 말하는데 생물기후, 바이오웨더, 생물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와 이제 건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생물기후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바이오 클라이밋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아프게 하는 어떤 날씨의 상태 이런 상태를 생물기후라고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학에서는 이
매일 기후를 우리가 따지기도 하지만 대개 계절을 생각해서 계절별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보면 날씨에 민감한 사람은 그야말로 날씨 변화에 따라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급성 증가, 공격성, 근심, 우울, 냉담, 피로, 집중 부족 다 기후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장애, 기후에 따라서 여름에는 열대야 때문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면장애, 두통 및 편두통, 심장 및 순환 불규칙, 구토, 현기증, 상처 통증 또는 환각성 통증, 루마티스성 통증 등 모든 어떤 우리의 건강 상태는 기후와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후 노출에 대해서 내 감각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후와 적응을 잘 해가는 수밖에 없는 게지요. 날씨가 덥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불평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 본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꾸간 그 날씨에 즐거움을 가지고 튼튼하게 적응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구 자료를 보면 체온이 42도씨를 넘어서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온이 42도씨 넘어서지 않도록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을 켠다든가 얼음 찜질을 한다든가 해서 낮추는 게지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우리 몸을 뜨겁게 하는 것은 어떤 온도보다 습도 영향이 큽니다. 실제 같은 온도지만 습한 곳에 가면 더 더운 게지요. 그러니까 한여름이라도 보면 습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면 여러분들이 동남아도 가보면 저 말레이시아는 열대지방 아닙니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다 그 동남아 지방은 열대지방 아닙니까? 그런데 기후 탓으로 보면 말레이시아 지방은 습도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 가면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말레이시아는 덥지만 그렇게 더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땡볕에 있으면 덥지만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게죠. 그런데 습도가 높은 베트남이나 라오스 이런 곳에 가면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나무 그늘 속에 들어가도 더운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게죠. 실제 우리나라가 여름에 우리나라도 습도가 높은 나라거든요. 한여름에는 그야말로 열대지방보다도 더 온도가 높을 때가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땀을 많이 안 흘리면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 살 때 그야말로 그냥 불 속에 들어가서 냉온 그야말로 이렇게 뜨거운 우리 한정탕 들어가듯이 그 들어가서 한 번씩 땀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 그 날씨에 적응해 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게죠.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 영향을 보면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혹사라갈지 극한기상, 기온, 강수량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바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온 관련 질환 및 사망이 일어난다든가 또 극한기상 관련해서 건강장애가 일어난다든가 대기오염과 관련돼서 건강장애가 일어난다든가 또 여기에서는 바로 일어나지 않고 어떤 대기 오염과 오염 경로와 같이 결부돼서 또 대기온 관련 건강 장애가 일어난다든가 또 매개곤충 기인 질환이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기후는 그야말로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적응 훈련을 해야 하는 게지요. 그 내용을 보면 날씨 민감도에 대한 대처 방법 과열과 통풍이 나쁜 방은 피한다. 모든 날씨 상황에 따라 외부에서 즐길 수 있도록 감각을 강화시킨다. 규칙적으로 수면을 한다. 균형된 건강 식사를 한다. 햇빛으로 침울한 기분을 치료한다. 대체 냉온욕을 행한다. 반스트레스 요법에 참여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연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게죠. 어떤 두통과 편두통이 날씨와 관계돼서 일어날 때는 이러한 이제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처방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오늘날 우리 가정 환경은 편리와 오감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는 그런 가정 환경을 꾸밀까? 여기에 이제 맞춰져 가고 있는 게죠.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동양에서는 풍수지리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주택을 건설할 때 배산임수형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죠? 뒤에는 산이 있어야 하고 앞에는 시냇가가 흘러가는 그런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는 게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오늘날 주택에도 가정 환경에도 적용을 합니다. 가정에 거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실이 있으면 배산임수형으로 자기 그 소파 앞에는 이런 바다나 이런 하천 그림을 걸고 그다음에 소파 뒤에는 이제 산 그림 같은 것을 걸도록 하는 게지요. 그런데 소파 앞에는 그 눈에 보이는 앞에 산 그림을 걸어놓고 뒤에 하천이나 바다 그림을 걸어놓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이제 미치게 되는 게죠. 그래서 이제 주택에서도 보면 이런 어떤 풍수 지리적인 것, 그 다음에 기후 연결해서 또 어떤 방향 이런 연결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외국에서도 이 풍수 지리가 동양적인 학문이지만 지금은 영어로 번역이 돼서 그야말로 외국에서 주택업자들이랄지 건축 설계자들이 많이 오늘날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는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서로 물질 문명이 이제 교류가 되면서 이제 실내 공기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되어 있는 게죠. 가정 생활도 오늘날 보면 과거와는 달리 카펫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거실에서 연소 설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 공기가 이 실내 공기는 대기 분야지만 많이 이제 고려가 되고 있는 게죠. 실내 공기에서 그야말로 위에 화학 물질을 갖다가 VOC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Volatile Organic Chemicals 이렇게 이제 약자로 써서 VOC라고 하는데 대개 오늘날은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VOC를 다 이제 측정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게죠. 그런데 실내 공기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의 발생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겁니다. 하루에 그야말로 맑은 날 이런 날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이 가정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카펫을 거실에 많이 이제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카펫이 실제 서구 사람들은 거의 다 카펫을 깔고 있지만 여기에는 먼지도 많이 나고 지금 카펫의 이제 먼지 문제 때문에 또는 악취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은 이제 권장을 하고 있지 이제 않는 게죠. 그래서 카펫을 다 이제 깔지 않는데 오늘날은 또 청소 도구가 또 발달되면서 이제 이런 카펫이 또 깔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또 쾌적한 그런 이제 환경으로 이제 만들고 있기도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내 환경에서는 포르말데히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새집 증후군 그 이야기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명등 빌딩 증후군 그와 같이 이제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가정의 어떤 이제 그 가구나 이런 제품에서 이제 발견돼서 계속 이제 집안에서 이제 냄새가 나서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연소성 오염물질. 거실에서 주방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밥을 이제 지어서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그 가스죠. 가스를 같은 경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스가 완전히 연소하지 못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나
다핵 방향 탄화수와 같은 그런 입자들이 나와서 우리 인체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집안에서는 이제 페인트 문제, 여러 가지 페인트를 사용해서 페인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체 유해물질, 페인트 반유시, 뭐 봉암제, 페인트 탈피제, 폴리우레탄, 뭐 주정제, 아세톤, 테레빈, 뭐 이런 여러 가지 솔벤트가 독성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리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정제, 또 집안에서 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살충제, 그러죠. 모기, 파리, 퇴치 위해 살충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게다가 우리가 전자장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스레인지나 이런 건 전자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집안에서 요즘은 가정 환경 오염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유해성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델소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러한 가정 오염을 우리가 논할 때 선택이 중요하다는 게죠. 그러니까 건강의 기회는 신비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우리가 어떤 청소하고 비독성 제품을 선택하고 가구를 청소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선택을 안 함으로써 이런 물질들을 적게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우리가 이걸 마음 놓고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멘델슨이 이제 강조를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 위장과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먹거리, 앞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먹거리가 중요한 거죠. 먹거리도 하나의 먹거리만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양한 먹거리, 외국에서까지 수입을 해 가면서 지금은 세계화 시대가 돼서 세계 음식을 우리나라에서 다 무역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야말로 저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칠레의 포도도 그야말로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고, 우리 마트나 슈퍼 가면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위장과 건강 문제도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해 보아야 이제 한다는 게죠. 이렇게 외국에 있는 이제 물품이 수입이 될 때 그야말로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부제 같은 것을 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방부제에 의한 그다음 이런 이제 건강 위험성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게죠. 그러니까 보존제, 인공 착색제, 인공 향료, 감미료, 또 뭐 트랜스 지방산을 포함하는 음식, 예를 들어서 마가린, 뭐 정제된 기름 이런 걸, 또 다중 불포화성 기름, 그 변폐한 호두 및 씨앗, 이런 변폐한 호두나 씨앗 같은 경우 여기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해서 독성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변폐한 호두나 이런 씨앗이나 땅콩이나 이런 것은 먹지 말아라는 게죠. 굉장히 아플라톡신이 이제 그 치사율이 높습니다. 이제 곰팡이에서 이제 배출하는 독소인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가열된 기름, 그 다음 설탕과 뭐 달콤한 음식, 그 다음 방부 처리된 과일과 과일 주스, 방부 처리된 뭐 밀가루와 밀가루 제품, 동물 제품, 곰팡내 나는 음식, 또 더 나아가서 유전광으로 만든 식품, GMO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전자 변형 식품인데 이런 식품들이 우리 건강을 이제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게죠. 즉 유전자 변형 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빵 같은 경우 보면 그 밑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수입할 때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그 빵을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옥수수를 기르는데 옥수수가 여러 가지 해충에 약하지 않습니까?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옥수수에 이제 증식을 해서 옥수수 수확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유전자 변형으로 하니까 옥수수에 여러 가지 그 곰팡이나 옥수수 해충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확량이 높아졌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이 지금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은 옥수수도 이제 벌레도 못 먹는
벌레가 그야말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옥수수, 겉으로는 옥수수지만 그걸 우리 인간이 먹으면 그야말로 건강에 해가 없겠느냐 하는 걸 생각하는 게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걸 식품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GMO 식품은 소나 가축의 사료로 써가지고 그 가축을 이제 우리 인간이 먹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먹거리를 해결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GMO 그런 식품을 갖다 수입을 해서 이제 음식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포장을 보면 전부 이걸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뭐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 기생충은 이제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정결한 식품들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봄과 가을 두 철에 의해서 언제나 구충제를 모든 학생들이나 국민들한테 복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기생충을 공부하니까 약국에 가면 뭐 기생충 약 1,000원이면 사니까 꼭 기생충 약을 한번 복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자연 건강학에서는 이런 기생충이 지금 암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기생충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죠. 과학적으로 지금 이런 걸 강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는 기생충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여러분들이 쇼핑을 할 때 이제 쇼핑 목록을 작성을 해서 그야말로 어떤 건강한 식품을 구입을 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성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쇼핑 목록을 만들어야 하고, 주위에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이나 음식 재료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안전한 물이 이제 중요하죠. 가장 순수한 물이 좋고 충분히 마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여기서 물은 맹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이다나 콜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맹물, 자연수 이걸 먹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6잔, 그러죠? 2리터 정도를 꼭 마셔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시에서 보내는 시 상수도는 염소 소독을 합니다. 염소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병원균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염소 소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돗물에는 이제 염소 소독 같은 그런 부산물이 있어서 좀 건강에 그렇게 완전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질병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더 나았기 때문에 이렇게 염소 소독을 해서 이제 보내서 이제 가정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절 약물과 건강. 약도 이제 효능이 대단하죠. 우리가 모든 질병을 이제 퇴치를 할 때 약을 먹고 있는데 서양의학적으로 약의 효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야말로 어떤 질병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약은 화학물질 아닙니까? 이 화학물질을 우리가 복용했을 때 우리 몸속에 남아 있어 가지고 나중에 축적이 되면 질병을, 만성병을 일으킨다는 게죠. 그래서 약을 먹고 질병을 치료한 다음에는 해독과 후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특별한 어떤 약품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운동도 하고 자연식을 해 가면서 해독과 후 관리를 이제 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약물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게죠. 먹는 습관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무분별한 약의 지향을 피해야 한다는 게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가보면 뭐 방 안에 뭐 약봉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는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의 남용을 피하는 절대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우리가 볼 때 건강한 식사를 한다든가 가장 적당한 운동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의사나 건강 전문가는 암, 심장병, 뇌졸중 및 당뇨병을 피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셀 수 없는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있지만 약물 중독으로부터 고통을 피하는 법은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도 약은 먹고 있지만 그 약물 중독의 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설명을 듣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약은 복용하면 6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왜 6시간 후에 약을 먹으라고 하냐면 약을 먹으면 6시간 정도 되면 그야말로 약물이 우리의 대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이제 빠진다는 게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약을 먹었을 때 해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한 2시간에 또 먹고 이러면 약물이 이렇게 증강이 돼서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할 때 시간을 지켜가면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약을 먹으더라도 지금 보면 한 줌씩 이렇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먹을 때마다 좀 해독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절 화장품과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 이러한 화장품은 아무런 우리의 미를 가꾸기 위해서 이 해독을 생각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 화장품은 이것이 다 화학물질이지 않습니까?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이 피부에 침투를 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화장품도 화학물질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바른다든가 많이 바른다든가 그러지 않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보면 한국 여성만큼 날마다 이제 화장을 하고 있는 그런 민족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은 외출을 하지 않아도 집에가 있어도 화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민족은 이제 한국만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많이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여성이 왜 한국 여성들은 집에가 있으면서 화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한국 여성들이 화장하는 것은 직업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웃으면서 자기들이 좀 의아해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국 여성들을 보면서 여성들의 욕망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 여성들 또는 화교들이 더 한국 여성처럼 집에 있으면서도 화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